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이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사람들에게 낯선 나라는 아닌데요. 우즈베키스탄은 특히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 중 하나이고 같은 아시아 국가이기에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언급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우즈베키스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뭐니 해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즈베키스탄의 아름다운 여성일 것입니다. 과거에 미녀들의 수다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구잘 씨가 뛰어난 미모로 화제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즈베키스탄은 미녀의 나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한 발 더 나아가 국제결혼이 활성화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은 장모님의 나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떠올리시는 분도 꽤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중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즈베키스탄 음식점을 찾을 수가 있죠. 우즈베키스탄이 낯선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딱히 우즈베키스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큰 관심까지는 없죠.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인데요. 과거 구소련에 속해 있었다가 1991년 소련 해체 후 독립한 나라입니다. 나름 중앙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부존 자원도 꽤 많은 편이죠.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구소련에 포함되어 있었기에 민족도 슬라브족, 종교도 러시아 종교회, 공용어도 러시아어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민족 구성은 우즈벡인이 주민의 80%이고 국민의 96.2%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공용어는 러시아어가 아닌 우즈벡어죠. 과거 우즈벡 민족은 실크로드 무역에 종사했던 민족인데요. 실크로드 무역으로 우즈베키스탄은 매우 부유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 양, 음식이 넘쳐났다는 기록이 있죠. 얼핏 들었을 때는 한국과 별 상관없는 국가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지역은 꽤 오래전부터 교류해 왔습니다. 그 역사는 먼 고대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과거 중국의 한 나라가 흉노 제국과 싸웠을 때 고조선을 흉노의 왼팔로 지목했었습니다. 동시에 오른팔로 지목한 지역이 바로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밀접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내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었죠. 이후 고구려는 돌고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지역과 교류했었는데요. 아프라시압 궁전 벽화를 통해 고구려가 사마르칸트 근교, 아프라시압에 있었던 소그드인, 튀르크인들과 교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7세기 중반 연개 소문이 당나라를 견제하고자 동맹을 체결하기 위해 파견한 사절일 것이란 설이 가장 유력하죠. 고구려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와도 관계가 있었는데요. 8세기 무렵 왕호 천추국전의 저자인 신라 출신 승려 해초는 오늘날 이란 지역까지 여행했습니다. 그때 경유지 중 사마르칸트를 비롯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에 해당하는 여러 도시들이 기록되어 있죠. 당시 사마르칸트에서는 지금의 우즈벡인들의 조상이 되는 튀르크인들과 소그드인들이 거주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과거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인연이 꽤 있었네요. 그렇다면 이런 과거의 인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을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 친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입니다. 과거 우즈베키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했을 당시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해 나가야 했기 때문에 경제가 매우 안 좋았는데요. 그 힘들었던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국내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우자동차였는데요. 처음에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우즈베키스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해체되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을 선점하고자 1992년 대우그룹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와의 거래를 통해 대우자동차의 르만과 엑스페로를 수입 판매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우그룹의 기대보다 더 뛰어난 판매량을 보이자 현지 생산을 위해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의 지휘로 1993년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우즈데우 아부토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되는데요. 이 공장은 대우중공업 창원 자동차 공장의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등 중앙아시아 최초의 현대식 자동차 생산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장은 19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요. 시에로, 티코 등의 대우 자동차를 생산하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고용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우 자동차 역시 우즈베키스탄 자동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성공적으로 판매되었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등의 대외 수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우 자동차의 우즈베키스탄 진출은 우즈베키스탄에게 중앙아시아 최초의 자동차 생산국가 타이틀을 안겨주었는데요. 이에 부응하여 우즈베키스탄은 대우 자동차가 유럽 세계 및 제3세계 진출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대우자동차와 우즈베키스탄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이였죠. 이러한 관계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대우자동차의 이미지는 매우 좋아졌는데요. 덩달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기업의 활성화가 국가 이미지와 신뢰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죠. 1999년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하게 된 이후에도 정부와 국민들 모두 대우자동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기존 대우자동차 모델들을 파산 이후에도 계속해서 생산해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대우자동차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죠. 현재도 과거 대우차 임원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넘어가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의 교통수단이나 승용차로 대우차가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국민차는 대우의 다마스라고 하죠.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대우자동차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인상이 가장 중요한 건 모두 아시죠? 첫인상이 좋으면 그 다음 모습도 예뻐 보이기 마련입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GDP는 72로 아프리카의 가나, 앙골라, 코트디부아르보다도 낮은 순이고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34,000달러, 우즈베키스탄의 1인당 GDP는 1,741달러로 거의 20배가 차이 나죠. 우즈베키스탄과 경제력이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나라, 한국에서 큰 돈을 벌고 본국으로 돌아간 우즈베키스탄 사람들 덕분에 한국이 부자 나라라는 인식이 우즈베키스탄에 퍼지게 되는데요. 물론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는 한국의 악덕 사장에게 난폭하게 시달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돌아가 한국에 대해 호의적인 편이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무역은 계속해서 증가하여 한국은 러시아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이 되었는데요. 약 600개의 한국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였습니다. 러시아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즈베키스탄에 대부분 진출했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무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수출이 21억 1,700만 불이고 수입이 2,200만 불입니다.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의 무역에서 얻는 무역 수지는 약 20억 불로 대한민국 입장에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중요 수출국이라고 볼 수 있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정치적으로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소련 시절 스탈린은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켜 많은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하였는데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우즈벡인들은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고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장관과 정치인들 그리고 유명한 기업인에는 고려인도 다수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살던 많은 고려인들이 재외동포 비자로 대한민국에 이주하여 살고 있죠.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과 1992년 수교했고 이후 2006년에는 전략적 동반자인 우방국이 되었는데요. 2016년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했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사마르칸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폐쇄시켰습니다. 이에 2019년 4월 19일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죠.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호의적인 마지막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는 K-팝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고 한국 드라마는 우즈베키스탄의 지상파 채널을 통해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요. 한국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수입된 것은 1999년 별은 내 가슴에가 방영되고 나서부터이고 그 이후로도 한국 드라마가 꾸준히 수입되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중 주몽과 올인이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하죠. 이렇게 한국과 문화적으로도 친밀감과 동질감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국회의사당 건물을 새로 신축했을 때 한국 국회의사당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소문이 돌 만큼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으로부터 문화적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딱 하나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적대적인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축구입니다. 우리는 라이벌로 생각하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한국 축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있고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이 축구에서 붙은 것은 16번인데 우즈베키스탄이 이긴 건 1번, 비긴 건 4번, 나머지는 모두 한국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상 우즈베키스탄이 한국과 친하게 지내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불법 체류자와 같은 껄끄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일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만큼 앞으로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했으면 좋겠네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